안녕하세요. DS1 UMG 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PT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연습은 하진 않았고 그냥 자료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본이 저는 없거든요. 대본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편집을 조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막 이렇게 끊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간이나 어순이 조금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는데 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편집하고 뭐 혼자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고민하고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타워 이야기를 하려면 타워의 시작은 군고구마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옥수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저씨가 이 두 가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아저씨가 건물의 관리 단장님이시거든요. 관리 단장님과 위원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20-30명의 위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장이 되는 우두머리를 포섭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담당자 통해서 결정권자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를 만나서談판을 짓고 대표를 통해서 담당자랑 쇼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죠.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네. 쇼부. 이 고구마도 그냥 삶는 게 아니라 한 40도에서 20분, 60도에서 20분, 80도에서 20분, 100도에서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시간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1시간이 넘게 이렇게 구우면 정말 맛있는 군 고구마가 되죠. 이 군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도 한 50분 삶고 한 10분 뜸을 들이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를 여름보다는 진공 포장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겨울에 꺼내서 해주면 더 감동을 받습니다. 한겨울에 먹는 정말 찰옥수수 너무너무 맛있죠. 제가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옥수수는 한 트럭 정도 삶았고 작은 트럭입니다. 물론 고구마는 한 5박스에서 10박스 정도 삶았고 맛밤도 군밤이죠. 이것도 한 20kg 이상 이렇게 구운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 이런 걸 통해서 2단계로 진행한 거죠. 우리가 타워라고 흔히 말을 하면 에펠탑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저 역시도 철탑 이러면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거든요. 이게 1889년 파리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펠이라는 건축학자가 만든 타워예요. 이게 근대 건축에 있어서 그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타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에펠탑 이전의 건축물은 석조 건축물이었죠. 혹은 나무였잖아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석조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시멘트라는 게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을 해서 많이 건축물에 사용을 했지만 어쨌든 재료가 석재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8세기에 에펠탑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냐 그러면 저걸 보고 뼈다귀라고 그랬어요. 뼈다귀. 기존의 나무나 석조 건축물들은 어떤 볼륨이 있는데 저 철 구조물은 뼈대만 있으니까 뼈다귀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저걸 아주 뭐 무너질 거다 뭐 등등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파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이 에펠탑이 이제 명소가 된 겁니다. 원래 에펠탑은 그 파리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 30년 있다가 철거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펠탑에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국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이 에펠탑 높이가 한 1000피트, 300m인데 맨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안테나가 한 30m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 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고 330m라고 표기도 돼 있는데 그건 건축물로 보기가 힘드니까 안테나니까 실제로는 300m, 10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펠탑 이후에 그 철 구조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간의 문명은 그 익숙하고 다루기 쉬운 것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토기 시대의 흙을 이용해서 진흙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나무를 다루고 뭐 금속 재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다음에 구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철을 다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청동시대 이후에 철기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철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릅니다. 철 자체는 연성도 강하고 늘어나는 성질도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쉬운 금속 중에 하나예요. 두들기기도 좋고 뭔가 이게 연질이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가공하기가 상당히 좋은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철만큼 흔한 티타늄은 아직도 다루기가 힘든 금속이잖아요. 이 최근에 보면 뭐 티타늄 숟가락도 나오고 포크도 나오고 하는데, 티타늄은 철보다 더 우수한 금속 소재이기도 하지만 다루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공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분말 성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되죠. 사실 가공밖에 거의 안 되니까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철은 조금 더 다루기가 쉬웠던 거죠. 이때 당시 에펠탑을 만들 때 철탑을 세우는 방식은 리벳 체결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을 용접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300m나 되는 건축물을 짓는데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뭔가 계속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리벳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유압 리벳 체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마 다 망치로 때려서 했을 거예요. 그 리벳 자체를 불로 달궈서 좀 무르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망치로 때려서 리벳을 체결하는 거죠. 뭐 찾아보면 그런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체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비행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비행기들 보면 1차 세계대전의 보급기 같은 경우에는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나무로는 강도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항력이라고 하죠. 항력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금속 소재로 만듭니다. 근데 아주 무거운 철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알루미늄을 사용하죠. 알루미늄이 또 연성이라서 펴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얇게 만들기도 좋거든요.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이런 프레임 위에 판재인 알루미늄을 리벳으로 다 체결을 합니다. 여기도 리벳이 사용되죠. 사실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을 용접하는 기술은 최근에 발명된 기술이거든요. 뭐 조금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이 비철 금속 본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저희 사촌입니다. 80년대에 개발을 했는데, 비철 금속 본딩 기술의 용제를 특허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사에서도 연락 오고 막 그랬습니다. 우주선 같은, 뭐 위성이나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링을 유지를 해야 되죠. 실링을 유지하면서 용접이 힘드니까 본딩이 정말 최적화된 기술인데, 그때는 본딩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20세기 이후의 철탑을 잠깐 보면 오른쪽에 사진인데 그냥 전봇대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철을 다루는 기술, 그 다음에 압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철을 가공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순수 철에 가까웠다고 하면 20세기 이후에는 철은 아주 많은 합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라는 소재 자체가 철과 크롬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합금들이 발전하면서 철의 강도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철은 최고의 취약점이 뭐예요? 산화 반응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기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산화 반응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조차도 산화 반응을 계속 하거든요. 산소와 결합해서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그런 금속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철탑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희 딜레마는 에펠탑 같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탑을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2023년인데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폴대를 6개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안테나를 설치한 거예요. 요때 요 짜장면은 왜 넣었냐, 요때 제가 이제 아마추어 무선에 입문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제가 처음 이제 안테나를 세우려고 할 때 주위 지인 국장님께서 YL 국장이 아마 안테나를 세우려고 하면 벌떼처럼 모여들 거다. 사실 뭐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한 서너 명 정도 모여서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아마추어 무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기 때문에 좀 자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뭐 게시판에다가 몇 시에 이제 안테나를 올렸으면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다른 국장님이 거창한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짜장면 정도면 충분하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뭐 국장님이 뭐 남자들을 짜장면으로 부리려고 하냐라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물론 부정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대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여우짓을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저라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손 하나 안 까딱 안 하고 노력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비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비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쯤에 저희 회사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후다닥 만들고 그날 먹은 짜장면입니다. 급하게 막 진행하느라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때 첫 안테나 타워를 올린 거죠. 보시면 저 기계실 바로 위에가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한 6m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랬고 중간쯤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아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가 직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업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일도 시킬 수가 없고 제가 직원한테는 항상 밑에서 뭐 좀 도와달라, 잡아달라, 혹은 뭐 좀 가져다 달라 이런 거 외에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와 목표 때문에 한 것 같아요. 한 제가 50번, 한 100번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 크게 무섭지 않고 올라갑니다만 그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매달려가지고 저 작업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아찔해요. 제가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안전줄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시고 다른 국장님이 안전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YL이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또 YL이기 때문에 편견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YL도 똑같은 그냥 아마추어 무슨 사이고 똑같은 동료이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와서 도와주고 끄리낌 없이 하면 되는데 뭔가 괜히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는데 지금이야 이제 여성 라이더가 꽤 많지만 제가 처음 바이크를 탈 때만 해도 여성 라이더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 라이더가 있으면 그 무리에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남자들, 그리고 그 와이프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라이더들끼리 같은 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 이제 텐덤으로 온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건 입장을 바꿔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제가 그 무리에 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됩니다만 YL이 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이거 컨셉 샷이긴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좀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감동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안테나가 여기가 실제로는 제가 실제로 6단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안테나가 설치된 상태에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4m 정도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4m에 3단 GP 그리고 다이포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실제로는 4m에 연결을 했는데 아까 이 뒤에 있는 기계실의 높이가 6m라고 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거의 안 됩니다. 1년 동안 설치해 놓고 수시는 딱 2국만 가능했어요. 포항에 계신 국장님, 창원에 계신 국장님 두 분이서 맨날 싸우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을 한동안 계속 듣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추어 무술을 접어야 되나, 내가 평생 이 두 분의 목소리만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수신을 하면 7메가, 21메가 들어보면 수신이 거의 안 돼요. 노이즈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안 됩니다. 안테나 자체는 측정을 해보면 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안테나 설치 높이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부터 저는 이제 1년 후에 다시 안테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KIO 헥사빔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헥사빔 안테나를 고민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안테나를 올리고 바로 직후에 그 영국 헥사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 예약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 답신이 오기로 사실 언제 만들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아마 내년쯤에는 만들 것 같다. 발송이 될 것 같다. 그 주문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도 대기자에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1년을 기다렸지만 그 중간에 제가 메일을 몇 번 주고받긴 했는데 좀 저하고는 기회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안테나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이 OCF7 밴드 안테나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테나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기본으로 쳐놓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고민했던 타워는 사실 이 통신용 타워였습니다. 이 밑에 돌멩이로 이렇게 돼 있는 타워. 왜냐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떤 경우에든 뭔가 문제가 야기됐을 때 철거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 타워를 설치하고 싶었어요. 6m짜리를. 근데 이걸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개당 한 180만 원 정도, 140만 원인데 설치비까지 하면 18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생각하면 2개나 3개가 필요하거든요. 양쪽에 다 설치하고 하려면 3개가 필요한데 그럼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철탑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가격은 6m짜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259만 원 정도 되는데 옵션을 몇 가지 달고 나니까 설치비까지가 400만 원인 거예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필요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마추어 무선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 할 수 있는 취미고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아예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빠르게는 1년 안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철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저희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1년을 고민한 거. 사실 뭐 이런 타워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아마추어 무선 연맹에 전동 텔레스코픽 안테나 타워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장치가 텔레스코픽 마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변 시슬, 유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장비는 제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라도 같이 팔아야지, 그 텔레스코픽 타워만 팔게 되면 나머지 잔존물에 대한 처리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국장님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안 되었고,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뭔가 막 고민할 때는 좀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텔레스코픽 안테나나 혹은 4m, 5m 되는 안테나 타워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9월 14일 날, 그러니까 D-Day 56일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이때 부산에 내려갈 때였는데 차 안에서 이 메일을 보고 저희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타워를 그냥 주신다는데 받아도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게 고민이었어요. 세상에 물론 이렇게 그냥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받으면 그게 항상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9월 14일 날 메일을 받고 실제 이제 9월 25일 한 10일 정도 된 거죠. 실제로 한 일주일 고민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인가 킥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타워 보시면 여기 이제 로테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플레이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국장님이 본인의 타워를 교체할 용도로 구매를 해 두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치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한테 양보해 주신 거죠. 이 타워를 받자 말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사실 저는 한 25년 이상 디자인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되게 수월하죠. 그날 바로 이제 풍화 정도 계산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에 들어가서 그 통계치를 다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풍속이 얼마인지, 공식적으로는 초속 58m, 비공식적으로는 초속 68m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초속 좋아요. 초속 70m라고 치었을 때 안테나가 초속 70m를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못 버팁니다. 대부분 안테나 스펙을 보면 초속 55m 전후로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워가 튼튼해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타워에 있는 안테나가 다 파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때 생각한 게, 보시면 이제 지선이 좀 낮게 돼 있잖아요. 왜 낮게 연결돼 있느냐, 여기에 틸팅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뭐 비가 오거나 아주 뭐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넣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틸팅이 되는 타워에 대해서 또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계획이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넣자, 그리고 번개를 친다든가 풍속이 예를 들어서 한 30m, 40m 넘어가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9일쯤에 이제 뭐 타워가 생겼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저씨랑 이제 합의를 본 게 10월이 다 가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 짓자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 성격이 뭔가 하나 매달려 있으면 그게 좀 사실 거기에 그 정신이 다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적인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그냥 이거 여기에만 올인하기로 합니다. 이 로테이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 뭐 헥사빔을 돌리는 데는 다이렉트로 그 마스터만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했어도 G1000DX 정도면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군다나 베어링을 연결해서 그 회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중을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로테이터를 구입했는데 이게 220V용 로테이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있기는 한데 그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그냥 110V로 샀습니다. 이게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트랜스포머의 전압이 0에서 100, 110, 0에서 11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220V, 230V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도 다른 국장님이 주셨고 또 저도 서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서 이렇게 개조를 한 겁니다. 받자마자 뜯어가지고 120V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 맵도 바꾼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고 바늘도 바꿨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가죽용품 만들 때 취미로 할 때만 쓰던 그 가죽 바늘인데 거기다 페인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또 로테이트 각도랑 이 컨트롤러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로테이트랑 로테이트 컨트롤러 각도는 맞는데 컴퓨터에서 컨트롤하는 그 신호랑 해보면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각도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컴퓨터를 컨트롤해서 일정 풍속까지는 버티다가 바람의 방향으로 로테이트해서 청년풍 하중을 줄여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초속 30m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타워를 접는 그런 기능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로테이트 컨트롤러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품으로 놔두고 다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교수한테 야, 내가 이렇게 뭔가 타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보내준 메모입니다. 아, 친구야 고맙다. 큰 도움이 됐다. 아, 참. 내가 밥 살게. 이제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방수도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보호 몰탈이 있고 그 다음에 누름 몰탈이 있다. 근데 이게 보통은 한 10cm 이상, 친구 말로는 16cm라고 그랬는데 16cm 이상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시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방수청을 건드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무수중 몰탈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 굳어있는 시멘트에는 잘 붙지 않으니까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도시공학 교수인데 그 친구한테 물으면 하여튼 그 주변에 또 건축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것 외에도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앙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그 몰탈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텐트를 쳤던 걸 생각해 보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모래더미에다가 팩을 받는 것 자체는 힘이 없다. 앙카 작업을 하는 그 공간의 상태, 그 앙카 작업하는 대상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 그 공굴이라고 하죠.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에다가 박아놓고 이게 뭐 몇 톤까지 버틴다 이런 스펙들의 이야기지, 누름몰탈 그 자체의 어떤 그 강도로는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좀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단단하고 좋은 앙카를 제대로 작업을 하더라도 그 시멘트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팩을 박은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 기계실 위에 보면 이게 누름몰탈을 해놓은 건데 군데군데 자세히 보면 막 크랙이 있고 구멍이 막 이만한 구멍이 막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들여다 보여요.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방수막을 해놓은 게 보이는데 그 깊이가 상당히 낮아요. 비닐이던데 그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냥 누름 시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 자체가 거의 모래랑 대충 섞어놓은 거라서 약하고, 여기다가 앙카를 작업해서는 절대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계산을 해봤을 때 1톤 정도의 힘을 버텨줄 수 있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시멘트에다가 앙카를 박는다고 1톤을 버틸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거죠.
앙카라는 거를 콘크리트 앙카를 조사를 해봤을 때 사실 저는 이런 케미컬 앙카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케미컬 앙카가 장점이 케미컬 자체가 경화가 되면서 방수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앙카들을 보면 보세요. 타공을 하고 이렇게 앙카 작업을 하고 앙카를 박으면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침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물이 고인 물이 어디론가는 흐른다는 거죠. 이게 한번 물길이 생기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케미컬 앙카를 하고 싶었는데 케미컬 앙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케미컬 앙카의 시공 기준은 무조건 100mm가 넘어요. 그러니까 깊이를 100mm 이상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00mm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60mm라는 마지노선을 정한 거예요. 앙카 작업의 깊이, 타공 깊이를 60mm로 하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케미컬 앙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들었고 근데 결국은 또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웨지 앙카 뭐 등등 앙카 종류들을 다 뒤져서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한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 웨지 앙카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이제 방위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타워를 방위각에 맞춰서 설치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냥 세우지 말고 어차피 타워가 틸팅이 되니까 이게 틸팅되는 각도가 정확한 방위각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세팅하기가 좋으니까 방위각을 측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눕혀졌을 때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측정을 한 거예요. 뭐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재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항상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측을 항상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그 고객사에서 주는 스펙을 한 90%는 믿지만 10%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측정을 해보고 제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몸에 배어서 아마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위각도 만들어 놓고 실로 여기 못을 하나 박아서 옥상 바닥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밑그림 먼저 그려 놓은 겁니다. 그 웨지 앙카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내려가는 게 60mm. 그러니까 실제로 구멍을 60mm만 뚫으면 된다는 얘기죠. 한 65mm, 뭐 깊어야 70mm 정도 타공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방위각을 측정해서 각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진북이 되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타워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으면 이 타워는 무조건 한쪽의 방향이 진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타워에 매달 여러 가지 케이블 박스에 서지 보호 박스를 만들면서 타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게 뭐냐면 번개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기상청에 우리 이 지역에 보니까 번개 제법 많이 쳤더라고요. 한 2,000건 이상 번개를 쳤으니까 상당히 많은 번개를 친 거죠. 물론 2,000번 쳤다고 해서 맞을 확률은 정말 극도로 낮은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번개를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때 비한 거 재무전기가 파손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2차적인 어떤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서지 프로텍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자 작업을 다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지금 8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 좀 다른데 UV 쪽 주파수랑 HF 대역 주파수랑 이렇게 낙뢰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고 로테이터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 프로텍터를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스텐 마스터예요. 스테니스 40A라는 규격인데 두께가 4T인가 6T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서스 304 4m랑 2m짜리를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4m짜리가 왜 4m짜리냐? 어떤 분은 자꾸 6m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릴 거냐 이거죠.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 가능한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다리 차를 부를 수도 없고 저희 건물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계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비상 계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고 돌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 측정기를 가져가서 비상 계단의 대각선 길이를 다 측정을 합니다. 5m는 사람의 힘으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3m가 최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상태에서 주문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3m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터 쪽에 연결할 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 이거는 좀 실패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매뉴얼인데
이게 1000DX랑 뭐 1200DX랑 타공 위치가 다릅니다. 1000DX까지는 50mm이고 1200DX는 80mm입니다. 높이가. 근데 제가 구멍을 잘못 뚫은 거예요. 50mm하고 80mm 뚫어서 완전 개고생을 합니다. 이게 밑에서 가공하기는 쉬운데 위에 현장에서 가공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도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만 현장에서 설치할 때 큰 문제도 없고 깨끗하게 잘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구멍 뚫고 뭐 하려고 하면 거의 힘들어요. 이런 작업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헥사 안테나랑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크로스해서 이렇게 90도로 구멍을 뚫잖아요. 이 이유는 이게 덜컥거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해도 어떻게 보면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외부에 있는 파이프와 헥사빔의 아래쪽에 있는 파이프를 끼워 넣었을 때 그 공간에 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그 갭에서 껄떡껄떡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각도를 잘 생각하고 뚫어야 되겠죠. 헥사빔도 분명히 방향이 있고 아까 로테이트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각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뚫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스테인리스는 미리 뚫어 놓고 이 헥사빔의 하단의 파이프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뚫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올려놓고 각도를 맞춰놓고 여기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드릴로 넣고 뚫어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산을 해서 사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거푸집을 뽑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폼으로 그냥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집 짓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 박람회가 있으면 그 킨텍스 이런 데 가서 참여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책도 사보고 근데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패시브 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푸집 작업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안토 타다오라는 건축가이거든요. 안토 타다오 선생님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노출 콘크리트고 노출 콘크리트 하면 떠오르는 게 이 거푸집이잖아요. 사실 일본은 그 거푸집을 알루미늄을 쓰고 우리는 합판을 씁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데 이 거푸집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시도를 해본 건데 뭐 나름 괜찮았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시멘트를 부을 기초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디월트 공구인데 여기 보면 요 망치에 보면 치즐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치즐. 이게 뭐냐면 딱딱딱딱 때리는 기능이에요. 아까 그 친구 교수가 표면을 긁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화가 돼 있는 시멘트에 다른 시멘트를 부으면 잘 안 붙습니다. 그 표면에는 다른 어떤 먼지 같은 것도 많기도 하고 이미 굳어 있는 돌멩이 위에 뭔가 또 찰흙을 끼얹는다고 달라붙어 있겠어요? 마르면 떨어지지. 그죠? 왜냐면 이미 경화가 돼 있는 물질과 경화가 되는 물질은 수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 수축률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치절 기능에 있는 공구를 빌렸습니다. 이 공구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빌리는데 3만 원 정도.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저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이틀 동안 빌렸고 이건 뭐냐면 다이소에 가서 풍선 불어넣는 펌프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안가 작업을 할 때 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 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안가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수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가 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웨지 안카를 사용하면서 케미컬 안카 장점을 끌어오기 위해서 안가 작업을 할 때 옥외용 실리콘을 삽입한 상태에서 안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물이 안 들어가겠죠. 이게 물론 1년 내내 물이 고여있다 이러면 침수를 하겠지만 빗물이라는 것 자체 흘러가는데 그 안에 뭔가 실리콘이나 이런 게 차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물 안 들어가죠. 저항이 저건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안가 작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면 구멍에다 집어넣고 요걸로 다 풀어내고 있는 작업이에요.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좋지만 요때까지는 제가 옥상에 전기를 끌어올릴 생각을 안 했어요. 충분히 그냥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실 전기를 끌어올렸었어야 돼요. 잘 들리죠? 공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35,000원 정도 주고 빌렸는데 정말 공구를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앙카를 이렇게 그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웨지 앙카를 올리고, 이 올리기 전에 사실 안에다 실리콘을 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망치를 때립니다. 이 웨지 앙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웨지 앙카는 앙카의 파이 직경과 구멍의 직경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뭐든지 선택할 때 스펙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웨지 앙카는 스펙이 정의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앙카들은 그게 없어요. 뭐 스펙도 없이 그냥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웨지 앙카는 콘크리트에 타공을 해서 하면 파이와 길이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게 12파이일 거예요. 12파이에 60mm를 타공해서 집어넣었을 때 10톤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앙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그 나사를 체결해서 그 웨지 앙카 이 인발 강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으면 이게 쫙 벌려지면서, 웨지가 이렇게 벌려지면서 이제 그 안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체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돼서 빠져버리는 거죠. 이 토크렌치를 꼭 써야 됩니다. 그냥 작업을 하니까 앙카들이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힘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쪼다 보면 이 설정되어 있는 토크가 되면 그냥 띠깍 하면서 더 이상은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토크렌치를 쓰는 걸 저는 강추합니다. 토크렌치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예요. 이 작업을 한 상태에서 또 치절로 표면을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실리콘이 좀 빠져나와 있긴 한데, 당연하겠죠. 실리콘을 충분히 이제 삽입한 상태에서 그 웨지 앙카를 집어넣고 체결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올라오면서 실리콘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수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이 조금 침투할 수도 있겠지만, 물이 고여 있는 거랑 조금 침투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침수하는 거랑 다릅니다. 배수가 잘 됐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타워를 이제 한번 그 설치를 한 거예요. 이제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밑에서 이제 기둥이 이제 한 1, 2도 이렇게 기울게 되면 실제 타워는 더 많이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직인지 확인을 한 작업을 한 겁니다. 완성 27일 전, 그러니까 10월 13일인데, 이 작업을 좀 설명드리면, 치질 작업을 해서 시멘트 붓기 전이고, 여기 이제 5개용 실리콘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6m 높이에서 물건을 끌어올리려고 제가 이렇게 도로래를 설치한 거예요. 이 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도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멘트 같은 거 25kg잖아요. 이 시멘트 25kg를 6m 들어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사실 혼자서 못 들어올리거든요. 여기 보면 8개의 움직 도로래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8분의 1로 줄어드니까, 8분의 1로 줄어들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시멘트가 얼마큼 필요한지, 어떤 시멘트를 사용할 건지, 또 시멘트를 얼마큼 주문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남아도 싫고, 남으면 쓰레기가 되고, 모자리면 더 싫잖아요. 하다가 중지해야 되니까. 이 필요한 용적을 계산하는데, 시멘트는 루베라는 그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게 1루베가 세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루베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멘트 포대에는 이 한 포대가 몇 루베인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kg에 0.16 루베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용적을 계산해서 하면 내가 몇 포대가 필요한지 딱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하나도 안 남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용적을 계산해서 거푸집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시공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적어뒀고, GP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GP600을 썼습니다. 이게 조금 용도도 조금 다르고 굳는 속도와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굳는 속도가 빠르면 시멘트의 수축이 1.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완전히 경화가 되면 수축이 1.1이에요. 이게 10년 동안 천천히 수축이 일어나는 거랑 하루 만에 수축이 일어나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빠르게 건조가 되면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GP600을 선택했는데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GP400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400이 오히려 더 쓰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매뉴얼을 봤는데, 여기 보면 뭐
일단 표면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표면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친구의 조언이라 그러면 물을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비가 온 다음 날 그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잖아요. 옥상에 물 퍼올리는 것도 장난 아닌데 그걸 굳이 제가 다 물을 퍼올려 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언제쯤 비가 올 것인가 예상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딱 준비를 해놨다가 비 오면 비 오는구나, 와 좋아. 그리고 그 다음 비가 딱 그쳤을 때 올라가서 시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때를 기다렸고, 여기 보면 저속 믹스기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고른 반죽 질기가 되도록 혼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죽기를 하나 샀어요. 그 6,000원 주고 하나 샀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은 서비운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물을 뿌려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반죽이 되면 30분 이내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경화 속도가 빠른 거죠. 30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경화 속도가 빠른 시멘트다 보니까 경화의 온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일 시멘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정말 거기 관계된 동영상 거의 다 봤어요, 사실. 어떻게 시공하나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일정한 온도 유지, 일정한 습도 유지, 시간 준수, 물 사용량 준수,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 시멘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도와 모든 것이 만족하는데,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뭐 한겨울에 아주 추운 온도에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뜨거운 한 땡볕 때 시공한다든가, 이런 문제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빨리 건조되는 증상,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 기온 이런 걸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 정도 경에 보니까 기온도 한 15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한밤에도 한 10도 정도 유지가 되고 최적화된 날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한번 비가 오는 날짜가 있어서 그 다음날 시공할 계획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저씨가 왜 요즘 옥상에 안 올라가냐 막 그랬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 비닐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비닐로 덮기보다는 요 포대 있잖아요. 요 포대로 작업한 다음에 싹 덮어주면 됩니다. 이제 주문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못 배송된 것 같은데, 요 안에 시멘트 3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5kg 3포대를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지 않는데 또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 무수증 몰탈을 부을 수 있는 거푸집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못이나 무거운 거로 눌러줘야 됩니다. 시멘트가 들어가면 이 틈으로 얘네들도 하중이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니까 삐져나오겠죠. 그죠? 그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D-Day입니다. 시멘트 D-Day. 이게 보면 바닥에 젖어 있잖아요.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다음에 또 올라가서 물도 좀 뿌리고, 여기다가 그 접착을 좀 더 잘 하게 해주는 그 용제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걸 또 발라줬어요. 이게 시멘트입니다. 지금 3포대예요, 3포대.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 도르래의 힘으로 들어올리긴 했는데, 이 도르래로도 힘들게 들어올렸는데 여기다 이걸 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진짜 이날 진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었어요.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여기에다 물을 부어놓고 시멘트를 붓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 50cm를 못 들어올려가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저희 아저씨 그날 골프장 연습 갔습니다. 저를 저렇게 버려두고 골프 연습을 갔습니다. 물론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무거운지 몰랐기 때문에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착이 옵니다. 아까 제가 전기를 안 올렸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시멘트를 한 번도 안 섞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시멘트 교반기를 전동에다가 연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네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시멘트 아래쪽으로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으로 집어넣어서 막 하니까 저 전동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연기가 진짜 많이 났어요. 야, 큰일 났다. 제가 상스러운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야, 큰일 났다. 시멘트는 위쪽에만 섞이고 아래쪽에 아예 교반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저거 버려야 되나?